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경제역사 스타파의 박상욱의 쓴소리인데요. 제가 이제 이번 주는 2470에 800선 실적 장세가 끝나고 좀 10년물 금리 3% 근접으로 인해서 이제 조정을 좀 받을 것이다 했는데 이번에 맞췄고요.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똑같이 이번에도 똑같이 2470에 800선으로 보겠습니다. 어제 오늘 오른 걸 조금 반납해 놓은 것으로 저는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제 시황으로 들어가면은 이번 주는 뭐가 있었냐면 잭슨 컨퍼런스 앞두고 국채 금리 상승세가 확대됐어요. 그래서 이게 달러 강세를 보였음에도 이제 미국 증시는 베어마켓 랠리 조정 국면에서 반등을 했죠. 그리고 한국 증시는 미국과 유럽의 부진한 경제 지표로 하락했지만 강달러 기조가 일부 유지된 상태에서 중국과 일본의 환차선보다는 유리해서 매수세로 전환이 됐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높은 물가를 감안하면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가 완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점으로 보았을 때 그리 매수세가 올해 크게 유입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물론 중국이 200조 단발성 경기 부양책을 내면서 대중국 수출 증가 기대감이 약간 커진 것도 투심에는 우호적이고 나스닥에 또 상장된 200개 기업이 중국 기업이 아주 퇴출되지는 않았다는 뉴스도 가미되었죠. 그래서 지금 환경은 우호적 분위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호적 분위기 조성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은 맞지만 내일 잭슨홀 회의 결과에 따라서 강한 긴축 발언이 나오면 조정을 이제 좀 받을 것이고 혼합 발언이 나오면 저는 횡보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강한 긴축 발언이 나와서 조정을 받아도 더 밑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낮습니다. 왜냐면 아직 실적이 더 나빠진 거라는 증거가 없고 또 여기서 더 확실히 대외적으로 더 안 좋아지는 악재가 새로 생기지 않는 한 박스권에서 행보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일단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이제 지난 의사록을 보면 긴축 속도 조절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아직까지는 연준 당국자들은 10년물이 최근 3% 가까이 이제 올랐기 때문에 이 상승폭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금리 인상론 지지로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 태세 전환으로 가기에는 조금 낮지 않냐 가능성이 이렇게 보면 되고요. 어쨌든 제약적 수준의 통화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또 환경에는 올해 경제 성장률을 2.4%로 보고 있고 설비 투자는 글로벌 공급망 차질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지금 확대됐어요. 그래서 2.8% 역성장, 소비자 물가는 5.3%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 수출도 중국의 성장 둔화 영향으로 4% 성장이 안 될지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이하로 보고 있고 작년 기준 대중국 수출이 지금 25%로 아직까지는 높아요 우리나라가요. 그래서 러시아도 마찬가지. 러시아가 독일 연계된 노드스트림 같은 경우도 유지 보수를 위해서 가스관을 이제 다음 주 잠글 거예요. 그때마다 유럽의 근원 물가 가스비도 연동되어서 영국의 CPI가 내년 1분기에 저는 15% 넘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15%에서 20%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유럽 전체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지금 달러 인덱스 강세도 부추기고 있어요. 어쨌든 긴축 발언이 나오면은 또 달러 인덱스 또 강세로 갈 텐데 이제 이렇게 되면 유럽이 이제 50이 비리 인상하는 거는 이제 확실시 되죠. 그 다음 전미 활동 지수도 지금 생산 고용 실업 소비 판매 해가지고 85개 지표로 이제 평균을 내는데 석 달 만에 플러스 전환은 됐어요. 근데 이제 물가 상승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될 걸로 지금 보고 있고 어쨌든 침체 우려에도 잭슨홀 미팅 포함해서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긴축 기준은 지속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S&P 마켓 글로벌 수치가 일단 8월 서비스 구매자 관리 지수가 44.1로 좀 낮게 나타났죠. 이게 순화가 이제 꺾였다고 이제 보는 거죠. 동시에 사우디 동맹국 감산 시사에도 에너지 가격이 올라서 이번 회의가 더 이제 귀추가 되고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미국 채권물 단기물 주도로 많은 매도세를 보였다는 것은
주말에 매파적 메시지를 더 강하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저는 그런 쇼쇼트가 그래서 좀 매파적인 걸 반영된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틴도 천연가스 수출을 더 줄여서 겨울에 추운 날씨에 한번 유럽 애들을 먹이려고 이런 째로 수출을 유도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결국은 가스를 더 잠글 거예요. 어차피 6개월 동안 수출을 못해도 다른 나라가 또 수출하면 되기 때문에 유럽도 어차피 독립을 해야 돼요. 근데 독립하려면 아직 6개월 이상은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힘든데, 어쨌든 에너지 가격 문제 대 러시아의 수출 손해 이렇게 비율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선진국 발행물 중에서 살만한 채권은 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국채 금리는 시장 변동성과 기대 인플레이션 여파로 좀 상승했다고 보시면 되고, 현재 안전자설의 의미가 지금 상실한 상태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 시카고 상품 거래소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은 9월달 다음 달에 75pp를 조금 더 높게 보고 있어요. 점도표를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차피 이 얘기는 뭐냐면 기업의 중립금리는 깨져요. 암만 시장이 우호적으로 해석해도 기업 금리는 3%가 넘기 때문에 이제는 9월달부터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수요도 지금 줄어들고 있고 경기 침체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든지 지금 시장을 안 부러뜨리려고, 주식시장 안 부러뜨리려고 지금 애를 쓰는 건 알겠는데 그걸 막을 수는 없다 이거야, 팩트를. 어차피 그림자가 암흑이 들어오지고 있는데 그걸 막을 수는 없는 거는 분명하다 이거예요. 이제 빨리 떨어지느냐 늦게 떨어지느냐 그 속도의 차이예요. 결국은 저점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가스를 러시아가 옥죄면은 전기료도 높아지지만은 이 제조산업 쪽에 아모니아 생산량도 같이 줄여야 돼요. 그 비료 공급도 줄어들고 원활하지 않아서 결국은 식료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죠. 후진국들은 가처분 소득이 더 많이 올라져서. 그래서 결국 인플레이션이 심해져서 선진국들도 가처분 소득도 영향을 받게 돼요. 결국은 마이너스로 갈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저는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론이 끝났고, 이제 오늘의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는 이제 반도체 경기와 이제 공급망 밸류체인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가트너가 이제 시장 조사를 했는데 세계 파운드리 가동률이 이제 현재 95%예요. 이게 팬데믹 때 85%였고 작년이 90%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3분기에 가면서 90%로 떨어져요. 그리고 4분기에 85%, 내년 1분기에 80%로 결국 최악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1분기가 선진국이 가장 힘든, 유럽이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미국, 중국, 유럽 각 새로운 밸류 체인을 형성이 돼서 중복 투자를 지금 하고 있어요. 미국은 미국대로 지금 밸류 체인을 만들려고 그러고, 유럽은 유럽대로 이제 반도체 밸류 체인 만들고, 이렇게 되면서 결국 수년간 공급 과잉과 생산 캐파 증설이 될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가뜩이나 지금 수요가 둔화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D램 가격과 이제 시스템 반도체도 침체기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갤럭시 23의 TMC사의 사노리 4나노 파운드리 공정으로 제조된 이제 퀄컴 AP만 적용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삼성전자는 발표를 안 하고 있는데 퀄컴 AP만 적용이 되면은 결국 TMC사 거를 제조한 게 지금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엑스노시는 철수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TMC사처럼 수율 개선이 지금 안 되고 있다. 칩 성능도 개선이 안 돼서 결국은 파워와 전력 효율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딸리는 게 확실하다. 그래서 기존 갤럭시 판매율이 떨어진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전략을 바꾼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대만의 귀용인지 뭔지 그 유명한 놈이에요. 그 사람 얘기가 일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이 전문가예요. 지금 이 사람이 점을 치면은 다 맞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이런 거 발표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대만의 그런 좀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기존 어차피 이제 삼성전자 거는 이제 TMC 거 이제 정착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엑시노스는 결국 철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는 5G 장비 쪽은 남겨놓고 이쪽 LTE를 손봐가지고 보다 주파수 대역폭 4개를 한 개로 묶어서 이제 속도를 좀 다운로드 속도를 빠르게 하고 그 지금의 2X를 4X로 다중 입출력으로 해서 송수신 안테나를 각 2개를 더 늘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아마 갈 거예요. 그래서 LTE가 이제 속도가 2배 빨라지는 거죠. 다운로드 4배 빨라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짜 5G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5G하고 LTE를 전환해서 쓰는 휴대폰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실질적인 진짜 빨라지는 거 20배 빨라지는 5G를 사는 게 낫지. 지금 LTE 그대로 갖고 있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새로운 투자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기존 LTE는 다 투자가 돼 있잖아요. 기주고서부터. 그래서 혜택은 LTE가 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LTE 갖고 있는 애들 보고 버리지 말라는 게 그거였던 겁니다. LTE 그냥 갖고 있으라고. 성능이 더 좋아질 테니까.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되면 5G 모뎀 치니까 인프라 실용화가 늦어져요. 그럼 사양 기존의 LTE 상상으로 이제 지금 노선이 변경된 거예요. 이래서 5G가 못 가는 거예요. 주가가. 물론 이제 내년 내후년에는 가겠지만은 또 중국은 시스템 반도체하고 후공정 점유율이 세계 2위예요. 단 파운드리하고 메모리가 후발주자이지만 얘네들도 애플리케이션 쪽은 7나노로 개발했어요. 예. 지금 뭐 후진국 할 때가 아닙니다. 단 이제 자급자족 하는데 지금 아직 30%가 안 돼가지고 지금 이게 얘네가 자급자족 하려면 70%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시간이 중국이 지금 걸리는 것 뿐이고 웃긴 게 뭐 반도체 동맹이니 뭐니 얘기하는데 반도체 동맹 거창하게 할 필요 없어요. 반도체 장비가 중국이 기술 격차가 30년이나 나요. 이쪽 14나노 이하, 나노 이하만 장비 공급을 죽이면 중국은 그냥 끝이에요. 뭐 이걸 반도체 동맹이니 뭐니 다 헛소리고 미국은 파운드를 자기네 나라에 유치해가지고 그냥 끌어들인 거예요. 투자 유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니쇼링 해달라면 안 올 거 아닙니까? 얘네가 인건비가 비싸니까 이게 한국하고 일본하고 대만을 꼬셔서 니네 나라에다가 하지 말고 우리나라에 투자하라 이렇게 하게끔 유도한 거예요. 말이 공급만 반도체 동맹이지 사실은 중국을 죽이려는 것보다는 중국 장비만 죽여도 뭐 어차피 죽는데 뭐 쟤네는 뭐 그냥 중국을 견제하는 척하면서 자기네 나라에다가 투자를 유치해 버리는 거예요. 빨리 파운드리를 혹시 TM사 쳐들어가지고 중국하고 대만이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네들 다 서야 되거든. 공장이 80% 편입사 회사가 미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포 조성을 해놓고서 지네 나라에다 유치한 거예요. 니시오링 한 거예요. 이 멍청한 새끼들아. 아이고 뭘 알려면 내가 오늘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거 눈치를 못 가면 사업 못 해요. 앞으로 신사업이나 그 주식 못 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왜 당신들이 개미인지 그걸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옛날 얘기했던 게 연장돼서 얘기하면 결국 삼성은 가전하고 메모리하고 파운드리는 LG와 하이닉스에 매각을 해버리고 시스템 반도체하고 스마트폰하고 전기자동차를 분할해가지고 이걸 동시 상장시켜서 사업 재편하는 게 유리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차량용 시스템은 삼성이 하고 차량용 메모리는 하이닉스가 하고 전장은 LG가 해서 삼각 분업을 해서 T사를 견제를 해야 돼요. 이 멍청한 새끼들아. 견제 안 하면 쟤네 못 이겨요. 절대로. 내가 손에 장을 짓는다. 지금 대만을 따라잡으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야만 돼. 내 말대로 해야만 대만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못 따라잡아요. 지금 뭐 미국이 반도체 동맹에 속아가지고 멍청한 새끼들 거기다 투자를 하고 간단하게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중국의 장비만 죽여버리면 14나노 이하 장비만 수출 안 하면은 걔네는 못 만들어요. 아예 장비가 있어야지 만들지. 이게 미국의 속임수인 거예요. 자기네 나라 유치해가지고 니쇼링 시킨 거예요. 아이고 참. 이거 한번 유튜브 찾아보세요. 아마 나만 이렇게 얘기할걸. 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하려고 공부하는 건데 이런 이론 경제나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이런 경제 흐름 국제적인 정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다 그런 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치 역사도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정치 역사 다 알아야 되는 거야. 주식하는 새끼들은 금융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주식이 개나 소나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집세 새끼들이 맨날 손해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인 걸 다 돌아가는 걸 알아야지 아 섹터에다 투자를 하고 어느 섹터가 가는지를 보이는 거예요. 장기 투자도 뭘 알아야지 섹터가 2차전지 2차전지가 트렌드구나. 그 2차전지 한 5년 넣어놓으세요. 5년 넣으면 10배는 가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5년 넘으면 10배는 가는데 저점일 때 이제 그때 목돈은 넣으시라는 거예요. 저점일 때. 아직 저점이 아니니까 겨울에 오면 그때 2차전지 섹터에 이제 넣으시면 돼요. 그냥 갑니다. 모르면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하라고. 고집 부리지 말고요. 이제 아시겠죠? 주식 좆도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또 이게 좆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또 내가 앞에 말한 것처럼 이제 정치 역사를 알아야지 또 이렇게 떠들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존나 어려운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존나 쉬울 수도 있고, 이렇게 양면에 이제 이런 양자성을 갖고 있어요. 100%는 다 맞힐 수는 없어요. 귀신이 아닌 이상.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그래서 경제 역사 스탑의 박상욱의 쓴소리였습니다.